예, 이번 시간에는 NC 프로그램을 이용한 리버스 커넥션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습에 앞서서 이제 필요한 개념들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TCP 통신에서 이 소켓 통신을 하는 경우에 는 절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텐데요. 우선 이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통신하기 위해서는 서버 쪽에서 먼저 통신하기 위한 소켓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소켓을 생성한 이후에 IP 주소에 바인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포트를 열어서 리슨 상태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게 되죠. 이 서버 쪽에서 이렇게 리슨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신을 하기 위한 소켓을 생성하게 됩니다. 소켓을 생성한 이후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커넥션 요청을 하게 되죠. TC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이제 커넥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3 핸드쉐이크가 이제 완료가 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3 핸드쉐이크를 마치게 되면은 이제 이스티블리시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 방향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이렇게 커넥션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정상적으로 이제 3 핸드쉐이크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스티블리시 상태로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양방향으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로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뭐 리드 라이트 혹은 뭐 샌드 리치브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전송이 수행이 되게 되고요. 이런 전송 과정이 다 완료가 되면은 서버든 클라이언트든 소켓을 이제 클로즈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서버 쪽에서 소켓 생성부터 바인딩하고 리슨하고 커넥션 요청이 들어오면은 앱세트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종료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 절차에서 중요한 거는 최초의 연결을 수립을 할 때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일단 한번 연결이 수립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양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NC라고 하는 네켓 프로그램에 관련된 옵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TCP 프로토콜이나 UD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이런 간단한 네트워크 유틸리티입니다. 서버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도 어떤 프록시라든가 SSL, 뭐 암호화 통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NC 같은 경우에 이 옵션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옵션들을 뭐 다 살펴볼 건 아니고 리버스 커넥션 테스트를 하기 위한 실습을 하기 위한 주요 옵션들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그 C라고 하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커맨드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넷캣을 통해서 NC를 통해 가지고 주고받은 메시지가 단순하게 뭐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상대방 데이터를 전송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커맨드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C 명령으로 이 C 옵션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execute하는 요 E 옵션을 줄 수도 있는데, 둘 다 이제 명령을 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옵션들이고요. L이라고 하는 옵션은 이제 리슨 모드, 즉 서버 모드로 동작을 하는 이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NC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서버 역할도 할 수 있고 이제 클라이언트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버 역할로 리슨 모드로 대기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접속을 하기를 대기하고 있는 리슨 모드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L이라고 하는 옵션을 줄 수 있고요. P라고 하는 옵션은 이제 로컬 포트를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가 리슨 모드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리슨하고 있는 포트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P 옵션을 주게 되면은 요 리슨 모드랑 같이 요 리슨 포트를 지정을 하는 옵션이 되고요. U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TCP가 아니라 UDP 프로토콜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상세한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제 V라고 하는 이런 옵션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도어, 우리가 뭐 트랩도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 백도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 이 타겟이 되는 이 대상 시스템에 이 악성 프로그램이, 이 백도어 프로그램이 리슨 포트를 열어놓고 대기를 하고 있게 되겠죠. 상대방이 접속하기를. 그럼 이제 공격자 PC에서는 이 리슨 포트로 해당 타겟의 이 희생자의 IP 주소에 리슨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접속을 한 이후에 어떤 악의적인 명령들을 시행하는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백도어 모델이 되고요. 그래서 이 백도어 모델에서는 희생자 쪽에 어떤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제 숨어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이렇게 리슨 포트를 열고 공격자가 들어오기를 몰래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백도어를 실제로 이제 NC를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은, 이 타겟이 되는 대상은
192.168.0.13번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자 PC는 19168.0.11 번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13번 IP를 가지고 있는 이 PC 안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NC를 띄워서 이 NC로 1, 2, 3, 4번 포트를 열고 계속 대기를 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미리 접속을 해놨는데요. 이 지금 접속되어 있는 지금 이 터미널이 지금 제가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에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 19168.0.13번 여기다서 지금 NC를 통해 가지고 NC를 실행을 시켜서 execute 옵션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는 메시지를 명령어로 실행을 해야 되니까 쉘 경로를 써주게 되고, 그리고 리슨 모드 L 옵션을 주고 리슨 포트는 1, 2, 3, 4 이렇게 기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 대상이 되는 희생자 PC의 1, 2, 3, 4번 포트가 이제 열려서 대기를 하고 있겠죠. 공격자가 들어오기를. 그럼 이제 공격자가 이 파란색 창은 지금 공격자 PC고요. 끝자리 IP 번호가 7번 공격자 PC에서 희생자 PC로 우리가 공격하고 있는 대상으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13번 있고요. 그리고 포트는 열려있는 포트 1, 2, 3, 4번 포트로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NC에서 ES에서 들어오는 메시지를 이 쉘 명령어로 하도록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ls 명령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해당 시스템의 이 희생자의 PC의 파일 목록들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목록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명령어들도 사용 가능합니다. 가령 디렉토리를 루트에다가 특정 디렉토리를 이렇게 하나 만든다든가, 지금 테스트라고 하는 이 루트의 가장 상위 경로에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잘 안 보이, 여기 잘렸네요.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지금 공격자 PC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요 테스트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공격자가 직접 생성을 NC를 통해 가지고 NC 리슨 포트로 들어와서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뭐 디렉토리를 만든 것 자체가 이제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공격자가 원격에서 백도어를 통해서 침입을 한 이후에 어떤 작업을, 이렇게 디렉토리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금처럼 이 NC를 통해서 이 공격 대상이 되는 이 시스템에서 NC를 통해서 이 옵션을 주게 되고 이 쉘 경로를 넣게 되고요. 그리고 리슨 모드로 포트는 1, 2, 3번, 1, 2, 3, 4번 포트를 열고 대기하고 있으면은 공격자는 해당 IP로 공격 대상이 되는 희생자 시스템으로 접속을 한 다음에 어떤 이제 뭐 파일 경로를 본다든가, 아니면 방금처럼 어떤 뭐 디렉토리를 생성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명령어를 원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좀 고전적인 이제 백도어 모델이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리버스 커넥션을 이제 직접 수행할 텐데요. 이 리버스 커넥션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왜 리버스 커넥션을 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아까 같은 경우는, 앞서 같은 경우는 이 공격자가 희생자의 PC에 특별하게 별다른 제약이 없이 바로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 희생자 PC가 있는 이 네트워크 대역에 어떤 방화벽이 있다든가, 아니면 혹은 나트가 있어가지고 이 희생자 네트워크 대역이 어떤 사설 IP 대역인 경우에는 이 공격자가 다이렉트로 희생자 PC까지 붙을 수가 없겠죠. 방화벽에 차단이 되든,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가는 이 트래픽에 대해서 방화벽이 차단을 하든,
아니면 혹은 뭐 나트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 공인 IP 대역에서 이 사설 IP 대역으로 통과가 못하기 때문에 이 희생자 PC에 바로 붙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 소켓 통신할 때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 이 클라이언트 이 공격자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해서 백도어로 접속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방화벽이 있든 나트가 있든 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 차단이 되지만 이 내부에서 이 희생자 PC에서 외부로 접속하는 것들은 허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역할을 바꾸게 되는 거죠. 아까는 이 공격자가 클라이언트 역할이었고 희생자가 서버 역할이었는데 이거를 반대로 공격자가 서버 역할을 하고 희생자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커넥션을 가는 게 이쪽 방향으로 커넥션을 가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게 요 리버스 커넥션이라는 게 별다른 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공격자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공격자 서버 역할을 하고 희생자가 이 클라이언트 역할을 한다 해서 거꾸로 한다 해서 리버스 커넥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요 반대로 이제 공격자 쪽에서 이제 포트를 이렇게 리슨 포트를 리슨 모드에 포트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희생자 쪽에서 C를 통해서 똑같이 명령을 수행하는 옵션 2는 동일하게 주게 되고요. 이쪽으로 붙게 되는 거죠. 방향만 바뀐 것 뿐입니다. 방향만 희생자 쪽에서 공격자 쪽으로 붙게 되면은 일단 한번 커넥션이 이렇게 수립이 된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이언트냐 서버냐 처음에 누가 이제 커넥션을 요청을 해서 수행을 하느냐 그 주체에 따라서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부분이 이제 구별이 되지만 실제로 통신이 수립이 된 이후에 커넥션이 수립된 이후에는 그 이스테블리 상태로 넘어간 이후에는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양방향으로 가능하죠. 이렇게 한번 커넥션이 수립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공격자가 똑같이 뭐 ls 명령을 친다든가 아니면은 디렉토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파일을 삭제한다든가 이런 명령어들이 동일하게 다 전달이 가능하죠. 이 내용을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요. 아까랑 다르게 한번 방화벽 정책을 한번 아까 1, 2, 3, 4라고 하는 포트를 차단을 해보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인풋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토글은 TCP 그리고 목적지 포트가 1, 2, 3, 4 이거는 다 드랍으로 점프를 시킵니다. 이렇게 방화벽 정책을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아까처럼 이제 외부에서 공격자가 1, 2, 3, 4번 포트로 들어오는 게 이 방화벽에서 차단이 되겠죠. 그리고 동일하게 아까랑 동일하게 한번 해볼까요? 리슨 모드에 리슨 포트는 1, 2, 3, 4 아까 이제 백도어 그 트랩도어 모델을 테스트했을 때랑 동일한 설정으로 동일한 옵션으로 주고 한 가지 바뀐 거는 단지 방화벽 정책만 1, 2, 3, 4로 외부에서 이제 들어가는 외부에서 내부로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1, 2, 3, 4 포트로 가는 것들을 다 드랍을 시키는 정책만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격자 쪽에서도 아까랑 동일하게 이 희생자 PC 쪽으로 접속을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커넥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화벽에서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연결을 시도하다가 타임아웃이 떨어지게 되겠죠. 접속은 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방화벽이라든가 아니면 뭐 나트가 있다든가 이런 환경인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제 공격자가 이 공격자 PC에서 희생자 PC로 바로 접근하는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타임아웃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공격자가 서버 역할을 하게 되면 되죠. 리슨 모드로 포트는 1, 2, 3, 4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는 이제 공격자가 리슨 모드의 포트를 열고 1, 2, 3, 4라고 하는 포트를 열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반대로 거꾸로 희생자 쪽에서 공격자 쪽으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은 동일하게 어차피 명령어를 수행하는 옵션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고요. 대신 아까처럼 이제 리슨 모드에 포트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클라이언트 역할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IP로 이렇게 요 11번 이 공격자의 IP인 11번에 1234번 포트로 반대로 희생자 PC에서 접속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접속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공격자 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접속을 공격자가 희생자한테 접속한 게 아니라 희생자가 공격자 쪽으로 이 희생자 클라이언트가 돼서 공격자 서버 쪽으로 접속을 했지만 리버스 커넥션이 됐지만 실제로 이 명령어는 이 서버에서 주는 명령이 그대로 클라이언트 쪽에 희생자 쪽에 전달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 이 명령이 수행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결국에는 공격자가 희생자 쪽으로 접속을 하든 아니면은 희생자가 공격 쪽으로 이제 커넥션 요청을 하든 이거랑 상관없이 일단 한번 커넥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주고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리버스 커넥션이 가능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내용도 좀 더 이제 응용을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일단 공격자가 이렇게 어떤 나트라든가 방화벽에 이제 무관하게 리버스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악의적인 공격을 수행이 가능한 것들은 확인이 됐는데 좀 더 이 부분을 이제 응용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두 번째 봤던 리버스 커넥션 모델도 간에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공격자가 서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공격자 PC는 온라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PC를 끄면 당연히 안 되겠죠. 서버가 꺼지면은 이 희생자 쪽에서 접속을 못하니까 이게 안 될 거고요. 항상 켜두고 온라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는 이제 공격자 이 PC가 어떤 나트 사설 대역에 있을 때는 이제 웹에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공격자의 컴퓨터도 이 공격자 컴퓨터가 나트 이 사설 IP 대역에 내부 IP 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희생자 PC에서 공격자 PC로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겠죠. 이게 아까 이게 역으로 이 방화벽이 이 희생자 쪽 방화벽이 아니라 공격자가 있는 이 네트워크 환경도 방화벽이라든가 나트라든가 있으면은 이렇게 희생자가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겠죠.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방화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희생자가 이제 인바운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트래픽이기 때문에 차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공격자의 PC가 만약에 나트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도 이 희생자가 공격자 쪽에 접속을 하는 클라이언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문제점이 다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이 커넥션 수립이 이루어졌는지 계속 공격자가 확인을 해야 되죠. 공격자 PC가 계속 켜져 있어요. 공격자 PC가 계속 켜져 있고 그리고 나트 환경이나 방화벽이 없는 그런 네트워크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격자가 계속 컴퓨터 앞에 붙어가지고 이거를 모니터링 할 수가 없잖아요. 공격자가 이제 뭐 외출도 해야 될 거고 아니면 다른 곳에 이동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데 계속 주구장창 이 PC 앞에 앉아가지고 커넥션 수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할들을 이 둘 다 희생자든 아니면 공격자든 둘 다 이제 클라이언트 역할만 하고 중간에 누군가 중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중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이제 백도어 모델하고 그리고 리버스 커넥션 모델 같은 경우는 딱 두 대의 PC만 등장을 했는데 이제 중계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제3의 시스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서버겠죠. 항상 24시간 온라인 상태로 돼 있고 그리고 나트라든가 뭐 사설 IP 대역이 아니라 인터넷상의 고인 IP 대역에 있는 시스템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뭐 이거는 공격자가 이 중계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 PC 앞에 계속 대기하고 있지 않고 다른데 외부에 외출하거나 뭐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희생자 PC는 이 중계 시스템으로만 연결이 되게 되면은 이 공격자는 다른 위치에서 꼭 이 공격자의 개인 PC가 아니라 다른 PC에서라도 무조건 이 중계 시스템을 접속을 할 수 있으면은 이쪽으로 희생자 PC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중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터널링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하게 됩니다. 뭐 터널링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특별하게 특별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패킷들이 헤더하고 페이로드 부분으로 나뉘게 되죠. 이 페이로드에는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이제 메시지들 아니면은 뭐 컨텐츠들, 예, 이런 것들이 이런 정보들이 이런 데이터들이 담기는 곳을 저희는 페이로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헤더라고 하는 것들은 이 페이로드를, 예, 목적지까지 전달하기 위한 어떤 목적지 주소라든가 뭐 포트라든가 아니면 뭐 체크썸이라든가 뭐 데이터 길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이 구조체를 헤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이런 이제 대부분의 패킷들, 뭐 정확히는 이제 뭐 패킷이라든가 아니면 뭐 데이터그램이든, 예, 아니면 뭐 프레임이든, 예, 뭐 어떤 명칭을 뭐 메시지든, 예, 뭐 세그먼트든 어떤 명칭을 써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패킷이라고 하는 명칭을 보게 되면은 이 구조는 거의 대부분이 헤더하고 페이로드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 프로토콜 구조가 되고요. 이 프로토콜 구조에 헤더랑 페이로드로 구성되어 있는 이 프로토콜에다가 새로운 패킷을 딱 랩핑을 합니다. 씌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이 원본 패킷에는 어떤 원래 목적지랑 원래 포트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갔을 텐데, 새로운 헤더를 씌우게 되면은 여기다가 새로운 목적지라든가 뭐 새로운 포트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앞에다가 리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헤더를 앞에 더 씌우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전송이 될 때는 이 앞에 새로 더 씌운 헤더 정보를 참고를 해서 얘가 어떤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구나, 얘가 어떤 포트로 보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거고요. 그 중간에 저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예, 중간까지 가서 요 헤더만 싹 벗겨내게 되면은 원래 패킷이 복원이 되면서 내가 가려 했던 원래 목적지와 원래 포트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이 패킷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터널링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저희가 사용할 터널링 기법은 시큐어셀 SSH 터널링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히는 뭐 터널링 관련된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목적이 이 포트를, 포워딩하기 위한 방식인데요. 일단 이제 SSH 시큐어셀을 사용한 이제 포트 포워딩용 터널링을 설정하게 될 거고요. 이 포트 포워딩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이 세 개의 시스템 간에 있는 정보들을 중계를 해주기 위해서 이 포트 포워딩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하게 됩니다. 시큐어셀의 포트 포워딩은 일단 로컬 포트 터널링 방식이 있고 원격 포트 터널링 방식이 있습니다. 로컬 포트 터널링 방식은 내가 어쨌든 SSH로 일단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한 다음에 특정 이 로컬에 이 접속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이 로컬의 포트 쪽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내가 연결한 SSH 서버 쪽으로 중계를 해주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헤더를 더 씌워가지고 여기 새로운 포트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타겟 시스템 포트 쪽으로 이렇게 중계를 해주게 됩니다. 이 SSH 서버는, 예, 딱 이 포트에 있는 오는 데이터들은 다 이쪽으로 중계를 해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리모트 포트 포워딩 같은 경우에는 이 리모트 포트 터널링 하게 되면은 거꾸로 SSH 서버 쪽으로, SSH 서버 쪽도 어떤 특정 포트가 리슨 상태로 있게 되겠죠. 이쪽 포트로 들어오는 모든 패킷들을, 이쪽 모든 데이터들을, 예, 로컬 쪽으로 연결해주고, 예, 내가 가고자 하는 타겟 쪽으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타겟 시스템 쪽 포트로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보내는 쪽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 SSH 서버 이쪽 포트로 접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터널링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는 이 데이터가 전달되는 곳은 SSH 서버가 아니라, 예, 타겟 시스템, 내가 지정을 한 어떤 타겟 시스템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뭐 로컬 쪽은 마찬가지로 반대로 내가 이 데이터가 분명 나는 이 로컬의 특정 포트로, 이 로컬 PC의 특정 포트로 데이터를 보냈는데 이 터널링을 통해서, 중계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예, 어떤 타겟 이 목적 시스템 포트로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런 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일단 이 컴프레이션은 이 명령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SSH 시큐어셀 접속을 해야 되고요. 로컬 포트 터널링 할 때는, 예, 요 L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게 됩니다. L 옵션을 주고 이 데이터가 들어올 이 로컬 포트를 지정을 하고 내가 이 로컬 포트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어떤 타겟 시스템으로 보낼지 이 타겟 IP하고 그리고 타겟 시스템의 포트를 지정을 차례대로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SSH 서버에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SSH 서버의 주소하고 그리고 SSH 요 계정, 내가 이 SSH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 정보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터널링을 형성해주게 되면은 앞으로 내가 지정한 이 로컬 시스템의 이 로컬 포트, 내가 지정한 이 포트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는 터널링을 통해서 이 타겟 시스템으로
이쪽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리모트 포트 터널링 같은 경우는 R을 주게 되고요. 요 R이라고 하는 옵션을 준 다음에 이 리모트 포트 내가 접속하려고 하는 SSH 서버의 요 리모트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리모트 포트 SS 서버의 이 리모트 포트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무조건 요 타겟 시스템의 IP의 타겟 시스템 포트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요 명령 이제 L 옵션하고 R 옵션이 있다는 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이쪽 포트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내가 목적 이 타겟 IP 쪽으로 타겟 IP의 타겟 포트 쪽으로 이 데이터를 모두 다 중계를 해준다, 포트 포워딩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이제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중계 시스템을 구성을 할 겁니다. 일단 희생자 PC 쪽에서 일단 요 포워딩 역할을 하는 SSH 이쪽 서버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접속을 해서 접속을 한 다음에 이 리모트 포워딩을 이용해서 이 SSH 서버의 특정 포트를 열 겁니다. 저희는 SS 서버의 431이라고 하는 포트를 열 건데, 이 431이라고 하는 포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는 로컬 시스템 나의 PC의 이 로컬 호스트의 1234라고 하는 포트로 이 데이터를 431로 이 SSH 서버에 431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무조건 다 자기 자신 로컬 시스템의 1234라고 하는 포트로 데이터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터널링을 구성을 할 거고요. 당연히 요 로컬 호스트의 자기 로컬 시스템에 자기 PC의 1234라고 하는 포트는 미리 열어놔야겠죠. NC를 이용을 해서 리슨 모드에 그리고 포트 1234번으로 미리 요 포트를 하나 열어놓고 리슨 모드로 포트를 열어놓고 그리고 터널을 뚫어서 앞으로 요 SSH의 요 431번 포트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는 다 자기 자신한테 오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 희생자 쪽 PC로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을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터널이 구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SSH 중계 서버 쪽으로 접속을 해서 431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데이터는 다 중계가 돼서 이 터널을 통해서 희생자의 PC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희생자하고 공격자하고 서로 다이렉트로 직접 만날 이유가 이제는 없습니다. 이 희생자도 이 중계 서버 쪽에 붙어 있고, 그리고 공격자도 필요한 경우에만 중계 서버에 붙어주게 되면은 이 데이터는 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자한테까지 전달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그리고 여기 지금 원래는 그 시큐셀 할 때 요 리모트 터널링을 열 때 앞에는 주소는 이게 SSH 서버, 이 SSH 서버는 192.168.0.14번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 등장인데,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이 가능한데 오히려 이제 생략을 하면 좀 더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요거를 생략하고 바로 이제 포트를 써도 되는데, 요 의미는 리모트 터널링을 연다. 그리고 리모트 터널링을 여는 대상이 19168.0.14번 이 중계 서버의 431번 포트를 열게 되면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무조건 로컬호스트 자기 자신의 1234번 포트로 중계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이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생략을 하고 그냥 바로 포트 써주고, 그다음에 타겟 그리고 타겟 포트 이렇게 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SSH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니까 계정, 리버스라는 계정을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놨는데요. 요 계정 정보하고 그리고 SSH 서버 주소를 써주게 되면은 터널이 뚫리게 되죠.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일단 공격 대상이 되는 희생자 쪽에서 일단 백도어를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 옵션을 주고요. 그리고 쉘 써주고 리슨 모드 포트는 1234. 다른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실행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백도어를 하나 열어놨고요. 이제는 중계 서버 쪽에 이제 터널을 뚫어야 되겠죠. SSH 리모트 포트. 그래서 중계 서버는 192.168.0.14번. 그리고 요 리모트 포트는 SSH 서버의 포트는 4321번. 그래서 요 19168.0.14번 이 중계 서버에 4321로 들어오는 포트는 이건 다
로컬 시스템에 1, 2, 3, 4번 이 희생자 PC의 1, 2, 3, 4번 포트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다 이쪽으로 좀 중계를 시키는 터널을 통해서 포트 포워딩을 하는 옵션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H 서버에 접속을 하기 위한 계정 정보랑 SSH 서버 주소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SH 서버에 이제 시큐어셀로 접속을 한 거고요. 지금 리버스라고 하는 계정으로 현재 이 중계 서버에 SSH 서버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희생자 19168.0.13번 이 희생자 PC에서 19168.0.14번 22번 시큐어셀을 통해 SSH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터미널 접속을 한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중계 서버에 4321번이라고 하는 포트가 열려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31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는 다 이 커넥션, 지금 이스탈빌 상태로 되어 있는 이 커넥션을 통해서 희생자의 19168.0.13번 이 희생자의 1, 2, 3, 4번 포트로 데이터가 다 포트 포워딩이 되겠죠. 전달이 되겠죠. 이제 공격자 쪽에서 이제 공격자도 이제 중계 서버로 접속을 합니다. 희생자한테 바로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계 서버로 14번으로 SSH 서버로 붙게 되고요. 붙을 때 열려있는 포트 431번 이쪽 포트로 접속을 해서 이제 이 공격자가 보내는 모든 데이터는 이 중계 서버를 거쳐서 희생자 PC 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접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쳐보면은 아까처럼 이 희생자 PC의 정보의 이제 그 파일 리스트가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요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이 공격자가 희생자 쪽 PC에 직접적인 커넥션을 맺지 않고 중계 서버를 둬서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터널을 뚫어놓은 이 터널링을 타고 희생자 PC까지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제 백도어 모델, 이거는 이 모델들만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심플한 이 백도어 모델에서는 희생자 PC가 서버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공격자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해서 이렇게 커넥션을 수행한다. 일단 한번 커넥션이 수립이 된 이후에는 서로 양방향 통신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버 역할과 클라이언트 역할 나눠서 진행을 하고 어떤 악의적인 이런 명령어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리버스 커넥션은 어떤 방화벽이라든가 나트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붙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고, 공격자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희생자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해서 공격자 쪽으로 거꾸로 붙어서 마찬가지로 한번 커넥션이 수립된 이후에는 서로 어떤 데이터든지 양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널링 방식을 이용하는 방식은 공격자하고 희생자가 직접적으로 커넥션을 맺지 않고 중간에 어떤 중계 서버, 여기서는 SSH 서버를 이용을 해서 중계 서버를 둬서 공격자도 중계 서버로 접속을 하고 희생자도 중계 서버로 접속을 하고, 그래서 이 한번 커넥션이 맺어진 다음에는 요 터널링을 통해서 이 터널을 타고 희생자 PC까지 들어가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세 가지 개념을 살펴봤습니다.